안녕하세요. 북한에서 태어나 10년 전에 한국에 와서 또 하나님을 만나고 지금은 신학을 공부하고 있는 엄요한 전도사입니다. 북한의 고향은 함경남도 동해바다 지역에서 태어나서 자랐고요. 제가 92년도에 태어났는데요. 94년도부터 북한의 소위 고난행군이 시작돼서 그때부터 뭐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한 200만에서 한 300만 명 정도가 굶어 죽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할 만큼 자고 일어나면 우리 옆집 사람이 없어지고 또 동네 사람이 없어지고 통곡하는 소리가 동네 이곳저곳에서 막 울려 퍼지던 기억들이 제 어릴 적 기억 속에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북한의 특성상 뭐 나서 자라면서 교육받고 또 경험할 수 있는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다 그 안에 갇혀져 있었기 때문에 뭐 이런 삶이 그냥 당연한 삶인 줄 알았고 이게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그냥 일어난 당연한 일인 줄로만 알고 그냥 살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막 뭐 새롭게 왜 이런 환경이 주어졌지라는 생각 자체를 사실 못하고 그냥 어떻게 하나 먹고 살아야 되겠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을 하면서 어린 시절을 계속 이제 보냈던 것 같아요. 사실 뭐 그런 환경이다 보니까 뭐 공부할 수 있는 또 공부를 해서 뭔가 앞으로 어떤 것들을 뭐 이루어내고 싶은 어떤 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품을 수 있거나 가질 수 있는 환경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이제 북한이 고난행군 시기가 시작되면서 모든 체제와 이런 것들이 붕괴가 되었지만 11년제 의무 교육이라고 하는 그 교육 체계는 꾸준히 지켜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학교는 무조건 나가야 되는, 가정 환경이 어떻든 초등학교부터는 무조건 나가서 공부해야 되는 어떤 그런 체제가 되어져 있다 보니까 학교는 적은 두고 있는데 공부는 제대로 못하고 있는, 그 당시에 사실 이제 고난행군이라는 건 결국은 이제 국가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배급제로 이제 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북한의 공무원이든 뭐 농장에서 일하는 사람이든 할 것 없이 다 그런 체제 속에서 있다가 그게 한순간에 끊어지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각자가 살아남기 위한 어떤 전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선생들이 이제 그 학생들을 학부형들에게서 이제 먹을 것들을 막 얻으려고 했죠. 학교에 가면 뭐 이제 숙제 검열하고 공부 가르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먼저 이제 준비하고 점검하는 게 아니라 이거 가져왔느냐. 학교에 겨울 같은데 난방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그 나무를 갖다 받쳐서 그거 가지고 이제 난로를 떼면서 이제 또 해야 될 때는 나무 가져왔느냐. 이런 다양한 것들을 요구할 때 저희 집은 이제 그런 것들을 하나도 할 수 없는 환경이었어요. 점점 이제 학교 가는 게 그런 것 때문에 또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학교에 갈 때 누구는 가져와서 편안하게 딱 자리에 앉아서 자기 공부를 하는데 누구는 못 가져와서 그런 추궁을 받아야 되고 아침부터 또 맞아야 되고 또 수업이 끝나면 집으로 가서 또 그걸 가져와야 되는데 못 가져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두 번 그런 것들이 지속되니까 자연스럽게 뭔가 이제 부모님에 대한 원망이 이제 점점 이제 자라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저희 마을에도 보면 의도치 않게 부모 잃고 가족 잃고 고와 같이 떠도는 할머니와 사는, 할아버지와 사는 이런 친구들이 주변에 속속들이 많이 나타나고 또 저와 같이 부모님에 대한 불평과 사회에 대한 불평들이 점점 늘어나는 친구들이 이렇게 생기면서 그런 친구들끼리 이제 뭔가 끼리끼리 모이기 시작하는 모임이 생기는 거예요. 처음에는 뭐 그런 게 없었는데 어쩔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성장하면서 그런 환경에 있는 아이들끼리 이렇게 모여지게 되고 그런 아이들이 이제 공통점이 있잖아요. 가정에 집에 돌아가도 뭔가 방법이 없고 또 그렇다고 해서 학교에 안 갈 수는 없는 게 이제 의무 교육이다 보니까 우리가 학교에 안 가면 그 모든 책임을 또 부모에게 또 맡겨요. 부모에게 맡기는데 그럼 어떤 징계를 주느냐? 단련대. 뭐 꽃바꾸라는 표현도 이제 지역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우리 고향 쪽에서는 단련대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강제 노동을 시키는 것인데 이건 6개월 정도 기간이에요.
자녀들이 이렇게 학교에 제대로 안 가고 이런 생활을 제대로 못하면 그 책임을 가지고 이제 아버지가 뭐 그 강제 노동하는 곳에 가서 뭐 6개월, 최장 6개월 그 이상은 이제 징역으로 넘어가는데 그 전에 이제 6개월 동안 그런 삶을 살도록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학교에서 적은 못 되고 학교에 안 가겠다고는 못하고 아침엔 이제 집에서 학교 간다고 나왔는데 이제 학교는 안 가고 어디 딴 데 가서 막 놀다가 이제 수업 끝날 쯤에서 시간 맞춰가지고는 집에 들어가면서 이제 학교 갔다 왔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학교 가서 그 공백 시간 동안 그런 친구들하고 같이 모여가지고 그때부터는 노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어떻게 하면 이 배고픔을 달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뭐 유일하게 방법이 떠오르는 게 도둑질하는 거예요. 남의 집에 가서 이제 뭐 물건을 훔친다든지 뭐 남의 밭에 가서 뭐 옥수수를 훔쳐서 뭐 닦아 먹는다든지 뭐 그때마다 어떻게 하나 살아남아서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막 이제 만들어내는 그런 삶을 자연스럽게 살게 되었던 것 같아요. 시간이 이제 한 4년, 5년 이제 그런 시간들이 지속적으로 흐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뭐 도둑질 같은 것도 너무 당연하게 하게 됐었고 또 담배도 그때 어린 나이에 배우게 됐고 술도 배우게 됐고 그런 삶을 사는 게 저는 이제 모든 게 다 저희 부모님 때문이다. 부모 잘못 만나서 나는 이렇게 된 것이지 내가 이거 의도해서 이 짓을 하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당당하게 여겼어요. 그 또 이게 마냥 그렇게 생활을 이렇게 부모님을 속여가면서 할 수는 없거든요. 그게 이제 계속 지속되니까 부모들이 불려가기 시작하고 선생이 막 집으로 찾아오기도 하고 그런 시간 속에서 이제 부모님들의 추궁을 상당히 많이 받았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듣고 추궁받을 때마다 너무 당연하게 이제 생각하면서 내가 왜 이렇게 됐는데 부모 잘못 만나고 부모님들이 무능해서 내가 이렇게 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나에게 그런 짓을 하지 말고 그런 삶을 살지 말라고 하기 전에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다른 친구들과 같이 공부하러 갔으면 공부할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 그렇게도 못해주면서 나한테 이렇게 할 자격이 없다고 상당히 했어요. 그리고 당당하게 나쁜 짓을 했어요. 그렇게 되어져 간 거예요. 부모님들은 저 때문에 막 안타까워서 눈물도 많이 흘렸죠. 제발 좀 이렇게 착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제대로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막 하는데 저는 이제 돌아갈 수 없다. 당장 오늘부터 나 그렇게 살게요. 그러면 부모님이 원하는 대로 살게요라고 하고 학교에 간다 한들 이미 이제 나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어떤 것도 안 됐고 안 되겠다. 주변에서도 정말 안 좋은 이미지가 되었죠. 아들을 저렇게 만들었다고. 저는 이제 그걸 너무 당연하게 여겼고 그렇게 점점 더 일부러 엇나가기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 가정에도 좀 안타까운 일이 생겼는 게 저희 아버지가 이제 합병에 걸린 거예요. 간 복수 그리고 이제 늑막 그리고 이제 결핵 뭐 이런 여러 가지 합병이 걸리기 시작하면서 아버지가 이제 쓰러졌어요. 이제 가정이 점점 더 무너지는 거예요. 저는 이제 혼자 어떻게 하나 살아남아 봐야 되겠다고 지금 생각하면 정말 불효자식이죠. 살아남아야 되겠다고 이제 집을 막 거의 나와서 이젠 집에 돌아가 봐야 이제 더 뭐 소망도 없다. 집을 나와가지고 그냥 그 삶이 오히려 더 좋았어요. 이제 그런데 점점 이제 저희 아버지의 병은 악화가 돼가지고 결국은 이제 제가 17살 때인가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이게 뭐 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북한에 또 이게 워낙 그런 가정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문화 자체가 아버지 없이 부모 없이 자란 아이들의 어떤 그런 비하 발언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고 또 한 번 이렇게 찍히면 그거를 회복할 수가 없어요. 뭐 우리처럼 지금 한국처럼 서울에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뭐 저기 부산으로 이사 갈 수도 있고 뭐 대전으로 대구로 이렇게 이사 가서 새롭게 또 살 수 있는 것도 문화도 아니었으니까 한 번 그 동네에서 이 아이가 어떤 아이로 이렇게 낙인 찍히면
상당히 그걸 회복하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더 이상 뭐 집에 돌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돌아가 봐야 어떤 게 뭐 해결되고 보장되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이제 집을 그때로부터 그냥 나와 버렸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못 돌아가고 이렇게 있는데 집을 그때는 완전 가출해서 그때부터 이제 고향도 떠났어요. 그때는 이제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양강도 배감이라는 곳에 가면 그 감자 농사를 많이 짓는다는 거죠. 감자 농사를 많이 짓는데 그곳에 가서 일손을 도와주면 그래도 먹고 살 수 있다는 그 정보를 길거리에서 이제 얻은 거예요. 길거리에서 얻은 그 정보를 가지고 그곳에 가면 이제 또 일을 맡겨주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니까 양강도 배감까지 또 들어갔어요. 양강도 배감 들어가니까 진짜 있는 거예요. 어느 집에 가서 이제 하루 일 도와주니까 뭐 감자 몇 킬로 주고 뭐 또 며칠씩 일해야 되면 또 재워도 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재워주는 집을 만나서 그곳에서 자고 그거 좀 먹고 또 벌어 가지고 그곳에서 이제 뭐 한 몇 개월 또 시간 보내고 그러면서 이제 뭐 어느 정도 그 지역을 파악하면서 봄부터 시작해서 뭘 해서 돈 벌 수 있는지 이게 딱 파악이 되니까 이제 한 집을 고정으로 딱 잡고 이제 버는 것 중에 몇 프로는 이제 거기에 주고 이제 사는데 이게 뭔가 좀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하니까 이렇게 하면 살만하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제 몇 개월 이제 열심히 일했는데 형 한 명을 만났어요. 그 형을 한 명 만났는데 그 형도 저와 같이 이제 고향이 다른 곳인데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그곳에 왔다가 이제 저를 만난 거죠. 그 만난 형이 이제 그곳에서 몇 개월 같이 살다가 저한테 이제 그러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감자밖에 못하고 감자나 뭐 밀, 보리 뭐 이런 것밖에 못하는데 자기 할머니가 함경북도 온성 쪽에서 이제 소토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머니가 이제 거기서 소토지를 하고 있어서 이렇게 우리가 여기서 일하는 것처럼 만약에 거기 가서 일하면 좀 다양한 것들을 하면서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처럼 막 또 그때 막 남의 집에 가서 일 안 해주고 뭐 우리끼리 땅 읽어서 우리 땅을 만들어서 뭐 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게 또 기가 번쩍 뜨이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몇 개월 해보니까 할 것 같아 보이는 거야. 그럼 우리 거기 가자. 그래가지고 그 형하고 길을 떠나서 함북도 온성까지 오게 되었고 또 왔는데 마침 그곳에 할머니가 계셨고 산에서 막을 짓고 농사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또 새롭게 농사를 같이 도우면서 일을 시작했는데 그곳에서도 한 1년 가까이 이제 사는데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나게 됐어요. 그때가 제가 2011년에 탈북했는데 2010년도에 김정일에게서 그 선전포고문이 국경 지역으로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북한의 지금 국경 지역에 있는 그 미거주자들 무용고로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잡아들여서 강제 노동하는 데로 보내서 일을 하도록 하라는 어떤 그런 포고문이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은 이제 그런 포고문이 한번 내려오면 그건 곧 법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막 보위부와 안전부가 나서가지고 막 산에 이렇게 와서 사는 사람들을 막 하는데 저도 이제 거기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무용고로 이제 산에 와서 막 짓고 살고 있다 보니까 그 명단에 들어가게 됐고 이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좀 안정적으로 이제 살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이제 길을 떠나서 새로운 그 터전을 향해서 가야 되는 것이 두려워지는 거예요. 이제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 할머니가 이제 저한테 처음으로 너무 안타깝고 아쉽지만 한번 저기 중국에 가보지 않겠냐고. 가면 이제 또 한국까지도 또 연결될 수 있고 한국 가면 이렇게 배불리 먹을 수 있고 이렇게 고민 안 하고 살 수는 있다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할머니에게 전화번호 하나가 있었어요. 그 전화번호가 한국분 전화번호인데 그 할머니에게 사돈이 있었어요. 사돈이 있었는데 그 사돈이 이제 그
자기가 먼저 이제 한국에 와서 자기 남겨진 가족을 데려가기 위해서 브로커를 움직이다가 이제 그 할머니에게 자기 연락처를 남겨준 거예요. 그 어떤 일이 있을 때 이 전화하라고 이제 전화번호를 줬는데 이 할머니는 그냥 산에서 농사짓고 뭐 이렇게 살다 보니까 전화번호를 받아놨을 뿐이지 뭐 연락 한번 취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꺼내주면서 이게 언젠가 몇 년 전에 이렇게 사돈이 이 자기 전화번호라고 해서 남겨준 게 있는데 혹시 중국에 가서 이 번호로 연락하면 한국하고 연락이 닿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시도해보지 않겠냐라고 할머니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좀 귀에 솔깃해지는 거예요. 아, 가보고 싶다.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선전포고가 내려올 때 국경 지역에 있는 미거주자들은 다 잡아들이되 이제 탈북하는 사람들은 두만강을 넘을 때 만약에 잡지 못하면 그 자리에서 죽여도 된다. 총으로 쏴 죽여도 된다. 이렇게 이제 내려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경비가 더 삼엄해진 거예요. 이렇게도 저렇게도 할 수 없는 상황 앞에 그 할머니가 이제 전화번호 하나 주면서 이렇게 이름 대서 연락만 해도 어떻게 좀 데려다 갈 수 있지 않겠냐. 그러니까 어떻게나 중국까지만 살아갈 수 있으면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냥 알겠다고. 그럼 한번 내가 시도해 보겠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나왔어요. 중국 두만강이 넘겨다 보이는 그 산 봉우리에 올라와서 한 이틀 정도 이제 두만강을 보고 군인들이 움직이는 걸 보다 보니까 이게 파악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시간대에 넘어가면 되겠다 생각하고 이제 마침 3일째 된 날 저녁에 이제 두만강을 향해서 내려갔어요. 근데 지금 이제 그때를 이제 보았을 때 참 하나님이 정말 놀랍게 도우셨구나. 놀랍게 인도하셨구나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게 갑자기 이게 눈보라가 세차게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보라가 세차게 치면서 정말 눈앞도 안 보였어요.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눈앞도 안 보이는데 이게 기회일 수도 있겠다 생각하고 막 그때부터 정신없이 이제 산기슭을 내려와가지고 중국은 그 당시 그 맞은편은 이제 계산툰이었어요. 계산툰 마을이었는데 그냥 막 정신없이 이제 그 산 골짜기를 향해서 달리기 시작했는데 정말 제 기억 속에 한 4시간은 없습니다. 기억 속에 없을 만큼 이 정신이 다 나갔고 혼이 나가가지고 그냥 막 달리긴 달리고 있는데 뭐 어떻게 달리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막 몇 시간을 그냥 그렇게 달렸는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벌써 이제 날이 밝아오는 그 시간이 됐고 그래서 내려갔는데 마침 이제 또 마을이 나오는 거예요. 마을이 나오는데 보니까 북한은 아닌 거예요. 벌써 중국은 보면 지붕이 완전 파란 지붕이 있고 빨간 지붕이 있는데 우리 북한처럼 기아장이 막 있고 그 기아장이 막 깨져가고 막 그런 게 아니라 딱 이제 규모가 있고 마을도 깨끗하고 이제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중국이구나 생각하고 이제 내려가서 이제 문을 두드렸는데 어떤 남자분이 나오는데 이제 제 몰골을 봤을 때 뭐 증거 사진이 없어 그렇지만 아무튼 이틀 밤 3일까지 산에서 그냥 씻지 않고 그 불 떼면서 그 연기에 그슬러 가지고 지금도 뭐 체구가 그렇게 크지 않는데 근데 아무튼 몰골은 너무 한심한 거야. 새까맣고 막 그런데 딱 보니까 이분이 뭐 저하고 뭐 이야기하기도 전에 이미 알고 있는 거야. 북한에서 왔을 거라는. 그래서 이제 집에 들어오라고 해서 들어갔고 이제 씻을 물을 주더라고요. 아침에 씻을 물을 줘서 이제 씻고 또 이제 배고프니까 이제 밥을 주는 거예요. 근데 밥을 주는데 쌀밥을 주는 거예요. 쌀밥을 줘서 이 허겁지겁 막 먹고 막 몸이 이제 씻고 나니까 막 또 배불리 먹고 나니까 막 이게 긴장이 풀려가지고 몸을 막 못 가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우리 한국말을 하더라고요. 조선족이니까 이제 그 동네에 어떻게 왔냐고 해서 뭐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게 한국에 이제 소개를 받게 돼서 한국으로 좀 가려고 한다. 그래서 좀 도와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제가 그 연락처를 드렸거든요. 전화 한번 해줄 수 있겠냐고. 그러니까 해주겠다고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받았어요.
전화를 받았는데 그분이 이제 강원도 춘천, 한국에 강원도 춘천에 와 살고 계신 분이었고, 이제 그 할머니의 사돈이 맞았고, 이제 그 전화를 받으면서 그 할머니 이야기를 했더니 기억하고, 그래서 이만저만해서 넘어올 수밖에 없었고 저를 좀 데려다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그 사돈이 몇 년 전에 이제 자기 아들을 데려온 거예요. 혼자 여기 두고 갔던 그 아들을 데려가다 보니까 그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알겠다고 한번 기다려 보라고 하고 끊었는데, 그때 이 사람이 이제 마음이 바뀐 거예요. 이 중국 사람이 이제 마음이 바뀌어서 처음에는 이제 막 그걸 보더니 이제 불쌍히 여겨주고 먹을 거 주고 이제 씻을 물을 주더니, 이제 이 한국에서 전화 받고 이제 데려가겠다고 하니까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저기 브로커하고 다시 통화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통화를 했는데 중국 돈 3,000원 주면 내가 지금 보내줄 것이고, 중국 돈 3,000원 안 주면 우리도 이게 골칫덩어리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여자면 팔아먹을 수 있는데 이거는 뭐 팔아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저 이제 처음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여자면 파는데 남자는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이게 어디 일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러면서 골칫거리다. 그러니까 그냥 3,000원, 중국 돈 3,000원 주면 지금 내가 연길까지 그냥 안전하게 데려다 줄 수 있고, 3,000원을 안 주면 그냥 안 데려가겠다. 공안에 그냥 넘기겠다. 이렇게 협박을 하는 거예요. 이제 다시 나가서 도망가야 되냐 하고 있는데 그분이 이제 알았다고 이제 하는 거예요. 한국에 계신 분이 알았다고 하면서 자기가 중국 돈 3,000원을 바로 입금할 테니까 연길 어디까지만 데려다주고 인수해달라. 그러면 내가 바로 3,000원을 입금해주겠다. 근데 3,000원이라는 말에 누가 그 3,000원을 주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그냥 어디가도 못하고 이제 그냥 당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분은 이제 보내주겠다고 하고 저를 이제 바로 그날로 연길로 데려가고, 근데 이제 그때 바로 이제 브로커가 연결돼서, 그래서 얼떨결에 그냥 중국을 넘어오고 라오스를 넘어오고 태국까지 넘어왔고, 태국에서 이제 경찰서에 들어가서부터 이제 뭐 그 사람들이 그냥 들어가라면 들어가고 나오라면 나와서 어디로 가야 된다면 또 차에 타고 이송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방콕인가요? 태국 그 수도까지 와서 이제 이민국이라는 곳에 넘겨지고, 그래서 그곳에서 한 달 정도의 어떤 시간을 거치니까 이제 대한민국으로 가게 됐다고 이제 하면서 이제 비행기 타서 이제 한국까지 인천공항으로 도착하게 되는 것이 한국의 첫 걸음이었습니다.